제동이 학생? 네. 자, 자리에 앉읍시다. 자, 마르고도 지금 이제 7명이 돼버렸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이거는 오늘 자료니까 자, 교재가 없어도 여기 자료에 필기를 하면 돼요. 일부러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수능 특강에 필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자료에 내용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이제 희수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봤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처음일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름은 김성규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연락처도 알려줄게요. 010-7517-2575. 여기 선생님 연락처니까 여러분들 등록해놓고 이제 질문이 있다든지 할 때 항상 선생님한테 뭡니까 보내놓으면은 선생님이 뭐 일하고 있을 때는 바로 답장을 못 해주더라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고 답장을 항상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다든지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항상 연락을 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이 조금 소개를 하면은 선생님은 이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20년이 좀 넘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가르친 20년이 넘었고 사실상 이제 그 중에 거의 대부분 18년, 19년은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치동에서 의치학대반 학생들 입시도 많이 담당을 했었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적인 면의 지식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혹은 또 반대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실천을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성적이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알겠죠? 정말 최고로 올려본 적이 언제 있었냐면은 9등급 받는 애를 2등급까지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반면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그냥 그 늙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일종의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나는 이제 사실상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8개월이 여러분들 인생에 남은 70년, 80년을 결정짓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참 암울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70년, 80년이 훨씬 더 창창하게 빛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하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합니다.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진짜예요. 공부는 정말로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시간이라도 더 앉아 있었나? 누가 한 글자라도 더 봤나?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하지 걔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전에 선생님이 실제로 강남에서 가르쳤을 때 있었던 일을 뭐 사례로 얘기를 해주면은 자, 어떤 남매가 있었어요. 2명의 남매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오빠는 그 단대고고를 다니던 학생이고 그 다음에 동생은 경기여고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빠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진짜 무식한 학생이었어요. 알겠죠?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도 아무리 뭐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중학교 국어는 암기 달달달달 외우면 80점, 90점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학원에서 중학교 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80점대를 이제 받아왔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무식해가지고 10개를 가르치면은 한두 개 알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쌤님한테 왔었는데 처음에는 그 중학교 때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 제일 잘 받은 점수가 71점.
그 외에는 뭐 60점대, 정말 심할 때는 50점대로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1학년이 딱 끝나자마자 걔가 이제 부모님이랑 와가지고 울면서 막 상담을 했어. 국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쌤님이 공부한 거 바꾸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충고를 항상 해줬어요. 근데 걔가 이제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혼을 냈어요. 쌤님이 내가 공부한 거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안 바꾸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 거다. 너는 암기해서 60점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암기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겨울방학 때 진짜 힘겹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성적도 내신 같은 경우도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올라갔거든요. 걔가 1년 재수해서 의대 갔습니다. 알겠죠? 그 60점 받던 학생이 1년 재수해서 의대를 갔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걔 여동생은 걔네 집 부모님이 둘 다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똑똑한 유전자를 동생이 몰빵했나봐. 알겠지? 그러니까 여동생은 진짜 똑똑해요. 정말로 걔는 한 발을 가르치면 오히려 두세 개를 하는 학생이에요. 오빠라고 완전히 반대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것들 하나 뭔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수업하면은 혼자 머리에서 확장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이거면은 저것도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막 확장을 해서 혼자서 하나를 가르쳐도 두 개, 세 개를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똑똑한 머리가 독이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는 요만큼 공부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요만큼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요만큼만 공부해도 1등급 받는데 항상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물론 걔가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대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한의대를 갔습니다. 알겠죠? 근데 한의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오빠가 무식하다고 했던 오빠가 갔던 의대랑 비교하면 거의 한 2등급은 낮은 학교예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식하다고 했던 오빠는 의대를 갔는데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동생은 오히려 오빠보다 낮은 대학을 갔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부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지어주는 운명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뭐 똑똑하지 못한데 나는 멍청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똑똑하다고 해서 전교 1등을 하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똑똑하다, 천재다 하면은 영화 같은 데 뭐 어때? 한 과목에서 미친 듯이 아인슈타인도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전문가서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에 엄청난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학 1타 강사가 됐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뛰어나서는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 말은 즉슨 거꾸로 얘기하면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은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항상 유념을 하세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 과목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 과목은 좀 재능이 있나 봐. 좀 잘하는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알겠죠? 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조금 쉬운 과목이 있고 조금 더 힘든 과목이 있을 뿐인 거지 노력에 의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나누고 내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화작을 선택을 했죠? 그렇죠? 과목으로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화법과 작문, 그지? 자, 요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현재 총 11문제가 나오는 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1문제의 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현재 이 화법과 작문 선택의 11문제에서 기본적으로 35번 문제부터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까지. 그렇죠? 총 3문제가 바로 화법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8번부터
42번까지 5문제가 기본적으로 화법, 작문, 통합 문제로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43번부터 45번까지 역시 마찬가지 3문제가 그렇죠? 작문 문제로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의 구성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기본적으로 35번부터 37번까지 나오는 화법 문제는 현재 1인 말하기 방식 1인이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지문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거의 한 2년, 3년째 이 지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인 말하기라고 하는 게 뭐냐? 주로 연설하는 거,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강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지문으로 항상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항상 첫 번째 지문은 이런 지문들이 나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38번부터 42번까지는 자 여기는 다수의 말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화법 지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의하기, 토론하기, 그 다음에 인터뷰하기, 그 다음 면담하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화법 지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띄워놓고 썼을 때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수의 말하기를 바탕으로 이제 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토의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건의를 하는 글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뭡니까? 비평을 하는 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글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작문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3번부터 45번까지 그렇죠? 세 문제 작문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글쓰기에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글들이 대신에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화법과 작문을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큰 가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자,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학자의 방법할 때 법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다? 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화법입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작문은 뭐야? 만들 작자의 그럴 문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다? 글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외에 하는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 말하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요즘 들어서 이 화법과 작문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유는 정말 간단한 데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 화법과 작문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다? 연설하기, 강연하기, 발표하기, 그쵸? 그 다음에 작문에서도 뭡니까? 비평문 쓰기, 건의문 쓰기, 그쵸? 주장하는 글 쓰기, 설명하는 글 쓰기 이런 것들이 작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이런 단어들 제목은 본 기억이 있지만 배운 기억은 없을 거예요. 왜? 요즘은 다 그냥 수행평가로 퉁쳐버리거든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법과 작문을 할 때 가장 주의할 것,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화법과 작문은 독서 지문을 분석하듯이 접근하지 말 것. 자, 당연한 것 같지만 학생들이 제일 못 지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 지문을 접했을 때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내진 설계에 관련돼서 발표하는 글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내진 설계가 뭔지, 내진 설계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화법과 작문을 지문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화법과 작문에서 특히 화법 같은 경우는 뭐다? 말하는 방법.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독서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용을 추론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독서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하는 내용들은 딱 하나, 사실적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에서 있고 없고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만 명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어렵게 접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화법과 작문 한 달이면 여러분들 거의 통달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 조금만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화법과 작문을 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은 해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더 중점을 줘야 되는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더 강조를 해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화법과 작문 지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원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얽매보다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얽매 선택해서 점수 많이 잃을 바에는 화법과 작문 선택해서 다 맞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걸 통해서 최대한 나는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등급의 조건이 선택 과목은 로스가 0점이 돼야 돼요. 절대 선택 과목에서 로스가 생기면은 1등급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명심하고 일단 이것부터 다 받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부분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개념학습 부분 진도를 다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그 개념학습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고,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간 심화되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 알겠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화법을 하더라도 유사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독서 지문 이런 것도 존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 뭐냐? 그쵸? 자, 화법과 작문, 이거는 바로 뭐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방금 얘기했듯이 말하는 방법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왜 말하고 왜 글을 씁니까? 그냥 혼자서 내가 보고 간직하려고 혼잣말 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혼잣말 하듯이 중글중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결국은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사회적인 행위이다라는 거죠. 왜?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의사소통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화법과 장문은 사회 구성원 간의 말이나 글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자, 쌤님이 얘기한 그대로죠. 그렇죠? 바로 뭐다? 사회 구성원 간의 말이나 글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먼저 합국과 장문의 사회적 기능은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토론. 자, 우리는 토론을 왜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을 실시하죠. 그렇죠? 그다음 보도.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알리는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기고 역시 바로 뭐다? 일반적인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신문사나 이런데 보내서 실리는 게 바로 기고라는 거죠. 그렇죠? 출판도 역시 바로 뭐야? 문학을 출판을 하더라도 뭡니까? 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바탕으로 소설을 만들고 시를 쓰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뭡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게 출판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사람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담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바로 뭐다? 화법과 장문을 통해서 사람들과 뭘 한다?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로 뭐다? 사회적 담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말 그대로 뭐다?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어젯밤에 본 뮤직뱅크가 재밌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왜 뮤직뱅크 생각하니까 연예인들 생각나서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일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서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요거는 밑줄 쳐야 되겠죠. 자, 인터넷상에서 착한 댓글을 다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일종의 SNS의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SNS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담론들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화법과 장문이 우리 사회에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거창한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화법 장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자,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두 번째는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자, 화법과 장문 활동은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및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이 방법이 바로 뭐다?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즉 이거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바로 뭐다?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로 뭐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저런 좋은 점은 배워야지 저런 나쁜 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고 이 성장은 결국 어떻게? 개개인의 성장은 결국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면 되긴 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화법과 장문 활동을 보면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아 성찰해서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아 성장을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도 역시 바로 뭐다? 긍정적 자의식과 자아성장력도 하지만 공동체 발전도 기여한다. 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나은 의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 공동체 발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죠. 그렇죠? 자,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한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요게 이 부분의 핵심이죠. 자, 화법과 작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발신자, 화자나 필자, 화법은 말하는 법이니까 말하는 화자가 존재하고 작문은 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필자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신자,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고 그렇죠?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이니까 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 목적, 매체, 시간, 장소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의 요소가 사회의 문화, 보편적 가치관, 관습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맥락의 요소가 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의사소통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쵸? 자,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발신자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발신자의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신자는 쉽게 말하면 화법으로 치면은 화자, 혹은 장문으로 치면은 글을 쓰는 필자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수신자는 말을 하는 화자면은 청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글을 쓰는 필자면은 독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뭐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는 고정된 형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쯤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한테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야? 아픈 곳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어. 그런데 미용사가 괜찮아요 물어보면은 머리 커트한 게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뭡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 그쵸?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만남의 장을 가지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서양에서는 미팅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만나가지고 이제 숙제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학술적인 걸 가지는 걸 미팅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 맥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사회 문화나 보편적인 가치관 그리고 관습 같은 것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 반면에 상황 맥락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 주제, 목적, 매체,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화법에서는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바로 얘기하고
바로 듣고 바로 이제 피드백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글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회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자는 글을 통해서 그 글쓴이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독후감을 쓴다든지 혹은 신문사에 기고를 한다든지 혹은 출판사에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혹은 인터넷에 글을 쓴다든지 요즘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큰 범위에서 하나의 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화법과 작문 활동을 수행해야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맥락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것도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말하기나 글쓰기의 형식과 내용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문화적 맥락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형식은 대상에 따라 말하기와 글쓰기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즉, 말하기와 글쓰기의 형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상황도 역시 바로 뭐다?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따라가는 공과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거의 쓰진 않지만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지도 일정한 형식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형식을 맞춰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써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맞게 글을 써야 할 때는 형식에 따라줘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또 새로운 형식은 생겨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 대상에 따라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언어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말과 글이 언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화법의 경우에는 예상, 청중, 혹은 장문으로 치면 예상, 독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3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유치원생한테 설명하듯이 막 햇볕은 쨍쨍 막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에서 이제 학술 논문 발표하듯이 얘기하면 어때? 뭔 말인지 하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지 올바르게 말하거나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과 글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역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따른다. 그렇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언어예요. 알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직설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거의 2차원어, 3차원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려가기의 그 명수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서양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뭘 부탁할 때 직접적으로 뭐 해줘.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해줘 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약간 돌려면서 괜히 창문 좀 닫아달라고 하려면 좀 날씨가 춥네,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언어 공동체,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다막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언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사실상 조금은 금기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너무 대놓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쵸? 자,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언어 공동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렇죠? 언어 예절이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대 표현, 그렇죠? 높임 표현이죠. 그 다음에 경량 표현,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이 발달했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는 관습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 표현에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먼저 당연히 진솔한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뱉어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유튜버 중에 프리지안가 하는 여자애가 말도 안 되는 머리 텅텅 빈 소리를 또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갤럭시 쓰는 사람 보면 참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혼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 솔직한 말로 사실 우리가 그런 거는 취향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사람을 구분짓는 하나의 잣대처럼 평가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태도는 정말로 언어 예절 자체를 상실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바로 특히 이런 거 방금 했었던 그런 사람은 편견이나 선입견 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정보윤리는 정확한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표절 금지, 저작권 보호. 그렇죠. 요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오히려 시험 문제 내기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화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큐레이터와 학생이 지금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인터뷰하기 혹은 면담하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화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큐레이터, 시간을 내서 관람객 감상평 코너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코너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관람객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전시를 기획할 때 참고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학생이 바로 관람객 감상평 코너에 신청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큐레이터는 이 코너를 왜 만들었는지, 그렇죠? 코너를 만들게 된, 그렇죠? 코너를 만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왜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말하는 방식 중에 코너를 만든 목적을 먼저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왜 이 학생이 지원을 비록 스스로 하긴 했지만 왜 이런 우리 코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코너에 신청하셨나요? 라고 해서 학생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이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학생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자, 혼자 오래라 관람 후에 잠깐만 시간을 내는 것이라서 부담 없이 신청을 했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그렇죠? 신청을 한 이유라는 거죠. 자, 웃으며 무엇보다 전시를 기획하신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신청을 한 이유다라고 되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큐레이터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서 이야기,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큐레이터가 또 질문합니다. 전시를 관람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해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관람한 느낌을 질문했고, 첫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자, 어떤 마음으로 그 신청 동기를, 그렇죠? 여기서는 신청 동기를 묻는다면은,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렇죠? 그 관람 후의 느낌, 관람 후 감상을 이제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목적을 아는 게 학법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대형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조들처럼 실제 정원을 천천히 거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지금 학생이 자신 느낀 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실제 전통 정원을 정밀하게 실측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 지금 학생이 실제 정원을 천천히 거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뭐다? 실제 전통 정원을 정밀하게 실측해서 실질적으로 다 재서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16m나 되는 크기의 화면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했는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굉장히 큰 16m나 되는 크기의 화면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실감나는 영상인 이유가 두 번째로는 바로 뭐다?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장치가 관람객을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오지요. 혹시 고전 시가 중에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머리 아파지는 학생들 몇 명이 있죠? 그렇죠? 자, 상춘곡이라는 작품,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자, 학생이 배웠음직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뭡니까? 이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하죠.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연을 느끼며 몸을 맛본다는 내용의 가사 작품이요. 맞아요. 그 작품에 미음 완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춘곡에 나오는 미음 완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죠. 이번 전시에는 바로 조상들이 즐겼던 미음 완보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즉 바로 뭐다? 학생과 친숙한, 물론 여러분들 별로 친숙하게 안 느끼겠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숙한 작품을 예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렇죠? 학생들이 훨씬 더 이 뭡니까? 전시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정원을 거니는 듯 생생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기획 의도가 잘 구현된 덕분이었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큐레이터의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느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냥 좋구나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칭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웃으면 그건 기획 의도보다 관람자의 관찰력과 몰입도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오히려 뭘 하고 있다? 그렇죠? 대화 상대를 어떻게 칭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바로 앞에서 했었던 경량의 표현, 스스로를 좀 낮추어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혹시 관람할 때 본 저번의 계절이 사계절 중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잠시 생각하다 보니 사계절을 다 본 것 같아요. 정원에 들어설 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연못가에 꽃이 만발해 있고 담장을 지날 때 낙엽이 쌓여 있었거든요. 잘 보셨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어때? 칭찬을 받으면은 이 대화에 더 몰입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칭찬들 같은 경우가 바로 뭐다? 상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뭡니까? 공부할 때 옆에서 홍만 되면 공부 다 하기 싫잖아. 그래도 칭찬 들으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곳의 전통 정원을 계절마다 둘러보는 일은 어렵잖아요.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가 관람객이 한 곳에서 전통 정원의 4개월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의 특징이 바로 뭐다? 관람객이 한 곳에서 전통 정원의 4계절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나요? 골공 후원의 모습이요. 그렇죠? 여기서도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걸 떠올리게 계속 만들고 있죠. 두 개의 아담한 산이 안쪽 공간을 소중히 감싸고 있는 형상이라 정원의 분위기가 무척 포근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골공 후원이 인상 깊었던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상 깊었던 이유라는 거죠. 자, 그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웃으면 착용 기법의 효과를 느꼈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생소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용어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학생이 바로 뭐다? 착용 기법이요?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바로 물어보고 있죠. 즉 바로 뭐다? 상대의 일종의 호기심을 유발을 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착용이란 말 그대로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치를 빌린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건축물을 감상할 때 착용 기법을 활용하면 건축물의 규모나 화려한 색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만들어내는 전경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착용 기법을 활용했을 때 효과는 바로 무엇이다?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만들어내는 전경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용 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착용 기법의 효과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착용 기법의 효과로, 그쵸? 산을 포함한 공간까지 제가 정원이라고 확대하여 느꼈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상대방의 발화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느낀 이유를 추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착용 기법을 활용한 공간감의 확장까지 이해했으니 정말 100점짜리 관객인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렇죠? 여기서도 바로 뭐다? 학생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일종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에 녹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뭡니까? 마음청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잖아. 그치? 외국 사람들은 어때? 내가 많이 차렸으니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시의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생생하게 자, 다음 페이지. 자, 봤어요. 친구들에게도 오늘 알게 된 이 전시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관람을 꼭 권하려고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대화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X표를 하시오라는 거죠. 자, 대화 참여자들은 시 공간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이거는 맞는 거죠. 그쵸?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시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정원의 모습을 전시한 그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화 참여자들은 전시에 대한 감상을 묻고 답하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역시 맞죠. 그렇죠? 서로 전시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호 협력적 관계이다. 그렇죠? 혹은 상호 의사소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번. 대화 참여자들은 개인의 자아 성장을 목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이 글은 개인의 자아 성장을 목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아까 제일 첫 번째에 있었죠. 이 관람객의 그 감상평을 남기는 이런 코너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였다? 더 나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런 코너를 마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것은 바로 전시의 발전을 위한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뭐다? 공적인, 그렇죠? 공공의 대화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목표 자체가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시가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하는 대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큐레이터는 이 전시 정보에 대한 전달을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의도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기법은 무엇인지, 이런 장치들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상으로 봤을 때는 정보 전달. 자, 참고로 옆에다 이런 건 하나 적어둡시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설명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논설문, 주장하는 논설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설득이에요. 알겠죠? 자, 방금 대화에서 큐레이터의 말 같은 경우는 거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소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문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논설문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말이나 글들은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서 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우리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내용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기읍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는 거죠. 자, 학생이 전시에서 생생함을 느낀 이유를 학생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기읍에 해당하는 것은 전시의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앞에 보면은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학생의 말 중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보면 봅시다. 그렇죠,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보면 기획 의도가 잘 구현된 덕분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학생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큐레이터는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오히려 학생이 바로 어떻다? 바로 관람자의 관찰력과 그렇죠? 몰입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모두 바로 뭐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 내에는 각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공통된 발화 경향인 바로 뭐다? 바로 단화 관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 대화를 통해 우리의 언어의 공동체 내에서는 바로 뭐다? 상대방을 높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는 담화 관습이 존재한다. 요게 문제로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 대화에서 드러나는 담화 관습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거 선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위 대화를 바탕으로, 그렇죠? 기획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기획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기획은 자, 오늘 알게 된 이 전시의 특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모두 고르라 해요. 자, 첫 번째, 정밀하게 실측한 결과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그렇죠? 아까 몰입감이 강하게 느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2번, 영상을 통해 관람자가 착용 기법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역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느낀 이유가 착용 기법이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죠. 자, 반면에 관람자가 천천히 거리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환경을 조정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바로 뭐다? 전시의 기획 의도가 바로 뭐였다? 바로 미음 완고를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지, 관람자가 그래서 진짜로 천천히 걷게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정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시를 이렇게 기획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형 화면을 활용하여 관람자가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맞는 거죠. 아까 16m짜리 화면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전통 정원의 특정 지점에서 바라본 사계절의 변화를. 자, 이거는 요게 틀렸죠. 특정 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전시를 쭉 이제 관람하다 보니까 사계절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 라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장문이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로봇의 지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은 AI라는 영화라든지 혹은 또 무슨 영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윌 스미스가 주연해서. 윌 스미스라는 배우를 모르려나?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든 옛날에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AI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겠죠? 이런 영화들을 혹은
정말 옛날 영화 중에는 뭐 바이센터니얼 맨 같은 그런 영화도 있었고, 최근 영화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요즘 좀 철학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 영화 중에서는 자 어쨌든 그런 영화들 즉 바로 뭐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AI 그 일종의 뭡니까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게 AI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얘네를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 전 신문에서 실내 배달 로봇과 승용차 간의 접촉사고를 다룬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보내주기 위해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들을 뒤따라 무단횡단하던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로봇과 자동차 간의 접촉사고이니 단순한 물건 간의 접촉사고로 간주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로봇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의 도입 부분에서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뭐다? 로봇과 자동차 간의 접촉사고이니 단순한 물건 간의 접촉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는 거야. 그쵸? 즉, 바로 뭐다? 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반면에 그 다음에는 바로 뭐다? 로봇을 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더 그래 어떻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승용차가 로봇을 친 이 사고가 사람을 친 것과 유사한 사고로 취급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죠. 바로 이것이 승용차가 로봇을 친 이 사고가 사람을 친 것과 유사한 사고로 취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로봇의 특별한 법적 지위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사고가 난 로봇은 보도주행을 위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한다. 이 인증은 2023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에는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가 보장이 된다.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들, 그렇죠? 바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자율주행 로봇에게는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가 부여되더라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정식 사고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어 사고 시 책임 소재나 보상 규모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건은 운전자와 로봇 회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해당 사고는 앞으로 인간과 로봇 간의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 배송 로봇뿐 아니라 집안일을 대행하거나 친구 역할을 하는 등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는 서비스용 로봇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유형의 사건, 사고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과연 로봇은 얼마나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로봇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로봇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로봇 기술의 발전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자, 과연 로봇은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종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죠? 바로 무엇이다? 로봇 기술의 발전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뭐다?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만큼 로봇의 지위에 관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보고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벌써 1시간 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자, 위클의 쓰기 맥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글의 유형면에서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을 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자, 이 글이 뭡니까? 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동차와 바로 뭐다? 자율주행 로봇의 충돌 문제. 그렇죠? 이것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와서 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2번. 글의 목적면에서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따라 의견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아까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자기는 바로 뭐다? 로봇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번. 글의 주제면에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핵심은 뭐다? 인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추론주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아까 마지막 부분 주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바로 뭐다? 인간의 권익을 로봇 기술의 발전을 중시해서 인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이꼴 인간이 더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쓰기 윤리면에서 필자가 인용한 내용을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로봇법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율형 로봇법을 위해서 제시를 했었죠. 그렇죠? 자, 5번. 예상 독자면에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맞는 이유가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면 바로 뭐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사회적 공동체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역시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평가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장문은 글을 매개로 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생각을 교류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렇죠? 장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글을 매개로 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생각을 교류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거죠. 자, 장문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담론은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며,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장문의 역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자, 반면에 두 번째, 장문을 통해서 형성된 의사소통 문화는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자,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리를 할 내용을 보면 로봇의 지위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래서 역설하는 역설법 아닙니다. 그죠? 강하게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윗글은 무엇을 형성한다? 바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장문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잠시 쉬었다가 정각에 우리 수업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시 화장실도 갔다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